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김주희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의 불모지인 호남에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는 순천을 중심으로 교육봉사를 진행하며 전남 동북권 민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만나 순천에서의 교육봉사 활동을 포함한 동북권 현안들을 짚어보고요. 그리고 내년 지역 총선 전반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배움을 나눈 사람들 대표교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전 대표께서는 주말 저녁에 순천 고속버스 터미널에 자주 이제 모습이 보인다는 이야기들을 왕왕 듣고 있습니다. 예. 뭐 주말 저녁 시간에 주로 순천에 내려오시나 보죠? 그렇죠. 일요일 저녁에 보통 서울에서 일 보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내려와서 순천에 내리면은 꽤 늦은 시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이 지금 제가 월세 얻어놓은 곳이 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서 앞에 많이 걸어다니는 게 목격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뭐 이렇게 그동안 순천과의 인연들도 각별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2007년에 배움 나누는 사람들을 처음 설립하셨고 이제 대표 교사로 순천과 진주에서 현재 교육봉사 활동을 진행 중이신데 네. 여러 지방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순천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순진한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순천과 진주에서 교육봉사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순천에서 월수하고 그 진주에서 화목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진주를 못했습니다. 제가. 아, 네. 그래가지고 순천에서 이제 계속 월화수목 있으면서 아이들 가르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살면서 중소도시에 살아본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고 또 유학 가서 미국은 살아봤지만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요가 있는 곳이 아마 지방이고 그 중에서도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일 텐데 제가 그걸 진지하게 경험해보지 않고는 제가 지방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천에서도 특히 원도심이라고 하는 중앙동, 이쪽 옥천동 일대에서 제가 지금 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방 도시에 대해서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오셨다고 했는데 특히 이제 지방에서도 이제 지역 교육에 특이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지향하는 바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서울에서 제가 상계동 출신이라고 이제 다 알려져 있는데 상계동이면은 지하철 종점이거든요. 지하철 4호선 종점에서 어릴 때 살아오면서 사실 그런 어떤 서울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을 노리는 그런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럼 그들이 그 당시 80년대, 90년대 아이들 키우면서 그 희망을 바탕으로 잘 키워가지고 이제 성공한 사례도 있고 한데 지방에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와 보니까 어떤 점을 느끼냐면은 교육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서울과. 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아이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1학기 때 도와주고 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순천에 있는 학교들, 중학교들, 여러 학교들 학생들 제가 가르치는데요. 학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수업 난이도나 아니면 시험 난이도가 낮아가지고 학업 성취도에 대한 목표치 자체가 낮은 곳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 게 물론 이게 심각하지 않다고 느낄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학생들이 지금에는 순천 단위에서 여수 단위에서 경쟁하는 학생들이지만은 나중에 결국 서울에 있는 아니면 또 국제적으로 가서 글로벌 경쟁을 했을 때 학업 목표치가 낮은 경우에 상당히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지방에서 이제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의 이제 학교가 황폐화돼가는 모습. 제가 예전에 책을 쓰면서 이 전라도 지역뿐만 아니라 경상도 지역의 학교도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경상도 문경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고등학교 전교생이 50명인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농담 삼아 한 학년에 17명이면은 전교 1등을 해도 1등급이 안 되거든요, 내신이. 4%까지가 이제 1등급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학교에서 어떻게 앞으로 학업을 이어나가고 더 큰 꿈을 학생들이 꿀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몇십 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방에서의 교육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은 지금 순천 내에서도 교육 격차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특히 순천에 보면 중학교들 뭐 보면은 그 도시 지역에 있는 연양중학교나 아니면 팔마중학교 아니면 또 이제 좀 면단위 지역으로 가면은 별량중학교 이렇게 다 학교들이 있는데 학교들마다 교육의 어쨌든 성취도라는 굉장히 다릅니다. 목표치도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만나고 또 대학교 가면 또 서울에서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 학생들도 만나고 할 텐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교육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한 가지 더 물어보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현 정부의 이제 킬러 문항 삭제 네. 부분이거든요. 이제 이 변화된 수능 방향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과연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사실 좀 그러니까 보통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수능을 잘 봐가지고 정시에서 진입하는 방식과 네. 두 번째로는 결국 농어촌에 특화된 전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입학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게 아마 유리한 방식들일 텐데 정시에 있어 가지고는 이게 최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더라도 변별력이 높은 상황이 좋기 때문에 다소 어렵게 출제되는 걸 선호할 것이고 네. 반대로 이제 수시나 이런 걸 선호하는 경우에는 어떤 최소 자격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어떤 수능의 절대고사화라든지 아니면 좀 쉽게 이제 출제되는 경향성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입시제도라는 거는 다들 이제 대한민국에서 매번 겪지만은 네. 내가 유리한 제도가 뭐냐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모호하긴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정부에서 했던 방향성 중에 이제 처음에 대통령께서 선언적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이 좀 이상했던 게 뭐냐면은 사교육 때려잡기로 간다고 하면서 오히려 온라인 일타 강사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세무조사하고 이렇게 잡는 방향으로 갔거든요. 네. 근데 사실 온라인의 일타 강사들이 제공하는 교육은 과거에 이제 저희보다 윗세대가 생각하던 고액과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교육의 영역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서울의 아주 우수한 강사들이 하는 교육을 온라인으로 순천이나 여수 학생들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박리담의 형식의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잡는다는 건 오히려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다소 이제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손해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부 여당에서 처음에 뭔가 지른 다음에 혼란이 있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냥 잘 모르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 사교육 강사 때리기 뭐 이런 쪽 흘러가가지고 희한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교육 일선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사실 이건 정치적으로도 건드리기 좀 민감한 주제인 게 예를 들어 이번에 결국 수능을 보고 11월에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평소보다 잘 봤다 생각하면은 보통 자기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랬다 생각할 것이고 네. 본인이 어쨌든 수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못한 성적을 얻었다 그러면은 야 그거 그때 수능 얼마 앞두고 대통령이 이거 수능을 해집어놔서 그렇다 이렇게 나올 텐데 결코 여당에게 유리한 방식의 접근은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 더 교육 문제 짚어보면은 최근 이제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네. 해서 이제 학생 인권 조례 문제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역에서도 이런 유사 사례들이 간간히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 전 대표께서 보시는 이 교권 침해 논란에 대한 입장 어떻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교권이라고 하는 단어부터가 굉장히 모호한 단어입니다. 사실 교권이 뭐냐를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은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선생님으로서의 권위 이런 걸 이야기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뭐 학교 내 질서 이런 걸 이야기할 것이고 이게 어떤 사람들은 좁게 생각해가지고 옛날처럼 때리는 거, 체벌의 가능성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논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바뀌어간다는 걸 좀 인지해야 되지 않을까. 네, 결국에는 과거에는 체벌이나 이런 논의들이 결국에 교권에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겠지만은 지금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20대 중반에 교사 임용되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본인들부터가 2000년대 이후에 맞지 않으면서 커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그렇죠. 네. 체벌의 권리를 부여한다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일 뿐더러 원래 모든 문명 국가가 이게 형벌이나 아니면은 이런 페널티를 진화시킬 때 원래는 때리는 거 하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곤장을 치고 이런 게 있었겠죠. 근데 갈수록 이제 개인의 자유를 다소 이제 제약하는 방향으로 뭐 형벌이 이제 바뀌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럼 학생에 대한 어떤 훈육 조치라고 하는 것도 우선 때리는 거는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럼 질서를 잡기 위해서 왜냐면 학교에서 지금 이게 문제 상황이 되는 거는 학생들이 교사의 지시에 불응했을 때 학교 내 질서를 잡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외 사례라는 걸 참고해 봤을 때 다소간의 학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벌을 줄 수 있는 방식들이 있을 것이다.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디텐션이라는 제도를 두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학생들은 점심 먹으러 식당 가고 이럴 때 학교 식당에 가지 못하고 정해진 방에서 선생님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디텐션 처분을 받으면은 수업이 끝나고 나가지고 1시간 정도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고 집에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자유를 약간 제약하는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이라고 하지만은 또 반농담조로 통제가 잘 안 되던 예비군. 네. 저도 예비군 이제 그만둔 지 좀 됐습니다만은 제가 말년차 예비군 할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원래 8시간 하는데 성과 측정식 예비군이라 해가지고 네. 총도 잘 쏘고 이렇게 또 훈련도 잘 수능하면은 1시간 일찍 보내준 제도 있었습니다. 그거 하고 나가지고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것도 사실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네. 사람의 자유가 1시간 더 제약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은 자유를 선호하기 때문에 질서에 순응하는 그런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좋다. 군대도 예전에 때리는 방식이 있었지만은 그것보다는 자유에 대한 어떤 제약의 방식으로 전환한 것처럼 저는 우리 학교에서도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번 또 하나는 학부모 민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학부모들의 과도한 개입. 근데 민원은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지금 교사들은 사범대학에서 아니면 교대에서 교수 학습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학생들 잘 가르칠 수 있느냐, 물론 상담이나 심리 이런 데서도 전문적 교육을 받겠지만은 학부모 상대하는 법을 따로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교사들의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고요. 저는 학부모들의 민원을 상담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주체가 있어야 된다. 서울 같은 데 보면요. 교통 민원이든 아니면 무슨 뭐 쓰레기 민원이든 모든 민원을 120 다산 콜센터라는 데 모아가지고 처리합니다. 네. 저는 그렇다면은 만약에 진짜 학교 현장에 어떤 학교 운영에 대한 민원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어떤 지자체 단위에서 한번 시도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여수 지역의 학교들 같은 경우에 순천 지역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학교에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을 전달한다든지. 근데 그 민원을 넘어서 가지고 지금 또 문제되는 거는 개인의 개별적인 민원을 이제 학생의 보육에 관한 민원을 자꾸 선생님한테 보내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워낙 지금은 그냥 카톡이나 전화면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선생님 거를 네. 접근성이 너무 쉬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거의 고용된 사람으로 나의 어쨌든 일을 봐주는 고용된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애초에 그 소통 자체는 차단해야 된다. 제가 차단이라는 아주 선명한 언어를 쓰는 건 뭐냐면은 아예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우를 가려가지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러면은요 현장에서 그게 먹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원은 차단해야 된다. 선생님한테 가는 거는 굳이 간다 그러면은 학교 내 행정실이나 이런 걸 통해 경유해가지고 가도록 하는 것. 그렇죠. 학교의 어느 한 곳으로 이렇게 민원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게 지금 보면요 뭐 우리 애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도의 민원은 사실 많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오히려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골치 아픈 게 애가 장염에 걸렸는데 선생님 죽 좀 끓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 이거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저런 걸 하는 사람도 있냐 저런 걸 하면 안 되지 하겠지만은 하는 사람이 있고 당장 그 전화를 받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게 됩니다. 그렇죠.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민원의 특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보통 우리가 배달 앱이 활성화된다면 음식점 민원 같은 경우에도 뭐 공짜로 더 주세요 했는데 안 주면은요 공짜로 안 줘가지고 화났다고 글 쓰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가지고 그 집 불천지하더라 이렇게 써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런 리뷰기나 이런 걸 무기로 써가지고 협박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선생님한테 죽 끓여줬다 그랬다가 이제 안 끓여준다 해가지고 그렇게 어디 가서 카페에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선생님이 불친절하고 우리한테만 잘못해주고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있어가지고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모든 민원은 한 사람을 경유해서 들어가도록 해야 되고 교사 개인에게 들어가는 건 차단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교장 선생님이 하면 어떨까요? 교장 선생님이 해도 좋고요.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울시의 120 다산 콜센터 통합 민원센터를 운영한 것처럼 순천이나 아니면은 여수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그런 콜센터로 운영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민원의 학교에 갈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상당히 공감 가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이제 이 전 대표와 함께 동북권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북권 지역 이슈들에 대한 이 전 대표의 의견과 제언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뭐 이 전 대표의 지역에 관한 애정, 관심에 대한 이제 척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지역의 해묵은 과제들을 이렇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하고 긴밀하게 소통도 해야 되고 이제 협의도 해야 될 때 같은데요. 이제 지금 순천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순천 폐기물 처리 시설 연양들 국가정원 인근의 연양들이 선정이 됐는데 지역 내 찬반 여론이 상당히 팽팽합니다.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 순천시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 이제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제가 사는 데가 순천시청 앞이다 보니까 매번 시위하시는 분들 이렇게 네, 보고 자주 가고 뵙죠. 그래서 네. 그 주장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 2030년부터 이제 쓰레기 생활 폐기물의 매립이 이제 사실상 지방에서 금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안을 찾아야 되는 시한이 이제 도래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순천 시민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노광규 시장님의 고민에 이제 보면은 이 시설을 좀 광역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네. 광역화했을 때는 당연히 그러면은 광양이나 아니면 여수도 좀 동참했으면 바람이고, 그랬을 때는 국비 지원을 또 50% 가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방향을 추진하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광역화하기 위해 가지고 위치가 지금 연양들이나 이런 곳이 아무래도 여수 접근성이라는 것도 광양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또 검토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쓰레기 이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어쨌든 반감이나 아니면 우려라는 것이 실제적인 위협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큽니다. 네. 지금 서울 마포에서도 자원해수시설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강한 반발이 있어가지고 마포구청장 또 오세훈 시장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어차피 시한이 도래할 수밖에 없고, 저는 연항들의 위치가 주거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네, 보통 그렇죠. 쓰레기 소각장에서 한 300에서 500m 인근에 위치한 곳들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지원금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벗어난 지점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이 굴뚝 높이가 높기 때문에 대기 오염에 영향을 주는 경향성이 낮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전도에는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서울도 보면은 제가 사는 서울 노원구도 그렇고 목동 지역도 그렇고 그 수서의 일원동 강남 한복판입니다. 네. 거기도 보면은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었고 벌써 한 15년, 2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기 오염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을. 근데 아직까지는 전부 다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는데, 또 반대로 또 그런 수서나 아니면 노원 인근의 주민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아파트는 난방비를 한 70% 깎아줍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지역 난방을 하는 경우에는 70~80% 깎아주는 그런 혜택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순천에 있는 주민들도 이 다양한 걸 놓고 고민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이제 반대를 하는 주요 주체가 이제 환경단체들 아니겠습니까? 네. 지역에서 환경활동하시는 분들, 당연히 환경단체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환경단체들은. 근데 환경단체들도 그러면은 지금 계속 제기하는 것이 한 4군데 정도 있었던 후보 입지 중에서 왜 여기인지 투명하게 결정한 과정을 공개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환경단체도 이 논의를 좀 진전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이것이 건설되는 것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광역화를 통한 재원 조달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인식하고, 여기까지는 다 인정하고, 그러면은 제한됐던 한 4군데 정도 입지 중에서 어떤 곳들이 그러면은 오히려 선호될 만한 곳들인지 대해 가지고 이야기가 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사실 절차라는 거는 뭐 투명성이야 저는 시청에서 공개 절차의 문제는 있겠지만 투명하게 했을 것이라는 판단을 저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접점을 만들어야 된다. 환경단체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시한이 도래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 네, 그래야 대화가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시설 같은 경우는 인근 다른 자치단체 아니면 외국의 사례들을 봐도 이제 도심 가운데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굳이 제가 순천에 대해 가지고 그 네. 쓰레기 소각장의 위치가 연양들로 만약 최종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순천 시민들과 노광규 시장님이 순천 정원을 이제 운영하는, 국가 정원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상업시설이 있는 이 진입이나 이런 것들도 꺼려하고, 네. 그리고 정원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한 어떤 문화가 지금 형성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순천에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은 순천만 정원을 우리 눈높이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위에서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요, 사실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게 그 굴뚝 높이가 요즘 짓는 것들은 150m까지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럼 아마 순천에서 만약 연양들에 그렇게 세우게 된다 그러면은 순천만 정원을 조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시설물이 될 겁니다. 일종의 전망대 역할을 그렇죠. 한다는 그럼 저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걸 오히려 순천에서 역제안해가지고 이거를 광역화된 자원해수 시설로 함과 동시에 순천만 정원을 조망할 수 있는 시설로 관광시설로도 그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순천에 제가 요즘 지인들이 오면요, 어딜 많이 소개시켜주냐면요, 보통 순천만 정원과 순천만 갯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삼각김밥 같이 생긴 그 스카이트레인도 타고 이렇게 넘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순천만 갯벌을 저도 제 눈높이에서 보던 것과 건너가 가지고 용산 전망대에서 본 건 완전 달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용산 전망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네. 지금은 갯벌로 입장해가지고 1시간 넘게 걸어가가지고 산을 올라가야지만이 순천만 갯벌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저는 그렇다면은 정원과 갯벌에 대해 가지고 그런 조망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쓰레기 소각장 문제 같은 거를 하나의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수 지역의 현안을 한 가지 또 짚어볼 텐데요. 이제 여수 같은 경우는 현재 생활형 숙박 시설가 지금 지역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예. 있습니다. 이제 생수 용도 변경을 위해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인데 이제 시의회에서는 주민 발의 조례안을 상임위에서부터 이제 부결을 시켜버렸죠 이미. 뭐 해당 입주민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고. 이제 지역 정치권에서 이것을 풀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꼬이게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핀셋 특혜다 원칙대로 하자라는 주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들도 여수 시민이다 용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터주자라는 이제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입장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반영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 처음에 이걸 정치권에서 풀어냈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시의회에서 본인들도 이 생수를 소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발언권이 제약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주민 발의 조례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수 지역의 주차장 관련, 그러니까 부설 주차장 관련 조례가 저도 이제 다른 지역들을 좀 조회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는 저는 그런 어떤 조례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 생수기라는 것이 처음에 분양될 때 홍보됐던 것들 그리고 실제로 다수의 지자체에서 이것을 전입신고를 시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행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괜찮겠구나 하고 구매하고 또 재산권을 이제 갖게 된 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억울한 지점이 있을 것이고 지금 보면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 주장 중에서 다소 이제 좀 조정돼야 될 것은 지금 부설 주차장에 추가 설치를 할 부담이 의향이 있다고 이제 하니까 네. 근데 그 거리를 300m보다 더 먼 곳에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네네. 저는 그렇게 된다면은 그게 부설 주차장으로서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면수에 관한 규정은 좀 완화시켜 주되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 300m 거리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해서 그런 타협점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결국 웅천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생수구로 이제 분양된 곳들이 굉장히 좋은 뷰를 가지고 좋은 실제로 숙박시설로서의 가능성도 있는 곳들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걸 전부 다 다들 오피스텔로 전환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주거시설로 바꾸는 데만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생수기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도 조금은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수가 지난번에 정기명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한 연 1,8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이제 숙박시설들이 이제 운영되고 있다 하는데 저도 여수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좋은 고급 호텔도 있고 하지만은 다양한 숙박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의 그런 공급은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생숙을 그렇게 많이 지었을 때 취지에 맞게도 좀 한번 좀 가볼 필요가 있다. 생숙 같은 경우에는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거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외국인 관광 같은 것을 앞으로 여수가 더 많이 유치해야 될 거거든요. 사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여수나 아니면 제주 같은 국내 관광지들이 과거의 영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관광객의 유치나 이런 걸 위해서는 고급형 숙박시설에 대한 공급 문제도 좀 고민해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수 생숙 같은 경우는 국회 차원에서 네. 이게 좀 이렇게 솔루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전 여수에 있는 이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속초나 이런 데가도 굉장히 많거든요. 생수기 지어놓은 네. 곳들이 여수와 속초 둘 다 해변도시로서 수변도시로서 비슷한 수요와 공급이 있었고 여기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했던 두 가지 실제 네. 생수기 그러면은 네. 외국인들 상 고급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운영될 수 있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어떤 네. 방법과 두 번째로는 사실 이것을 구매하신 분들도
초기에 전입신고가 된다는 등 여러 행정행위 때문에 이렇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특례법으로 일정 기간 동안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2년 정도의 오피스텔 전환 유예 정도만 이제 조항으로 둔 것인데 실질적으로 장벽이 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지원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치권에서 완화시키는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일본의 원전 방류식이 이제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쯤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지역 수산인들, 지역 시민들, 지역민들 굉장히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정부가 이거를 굉장히 지금 국민을 둘로 보고 있습니다. 과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뭐 괴담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묘사하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하나는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이제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순천에 있으면서 되게 순천 오기 잘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순천에 가면은 그 별량면 밑에 학포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어촌계 가보니까 이제 말씀 나눠보니까 새우 양식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분은 어떤 이런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수치라는 걸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은 당장 본인이 바닷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새우 양식을 하는데 소비자들이 만약에 이 우려 때문에 본인의 사업이 급격하게 위축된다 그러면 이 피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그 두 가지만 놓고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분은 사업상에 타격을 입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반대하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그럼 거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당신 괴담 믿는 거야 이렇게 나온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은 그럼 나는 여기 새우 양식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순천만에서 못하고 이제 섬진강물 끌어들여가지고 민물새우 키워야겠다. 그럼 이런 건 좀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 정부가 일본 같은 곳에 굉장히 강하게 요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을 당신들이 한 행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순천의 어느 지역에 새우 양식하시던 분이 시설을 바닷물 끌어들이는 시설에서 섬진강물 끌어들이는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피해가 발생한 거 아니냐. 이건 일본이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어느 정도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해가지고 보상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국가 간의 환경 분쟁이라는 게 과거 유럽에서 산성비 문제도 그렇고 풀어내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걸렸지만은 다만 이건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하지 않고 만약에 아까 말했던 순천에서 새우 양식하는 분에게 당신 괴담 믿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렵죠. 아니 새우 양식은 그냥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일본이 방류한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 입은 건데 왜 정부는 우리가 뽑은 우리 정부는 왜 우리를 때리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그 지점을 공략해야 된다. 우리 어민들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일본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당신들이 그러면 솔직히 안 될 것 같으면 순천만에서 나오는 새우 5년 동안 전량 수입해라 이렇게 하든지 저는 굉장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장이 많아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자치단체들이 현재 보면은 이제 청년 정책들을 각각 내놓고 거기에 대한 시책들이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실효성이 있어 보이는 이런 시책들도 사실 드물단 말입니다. 이제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좀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준석 전 대표께서 바라보시는 이제 이 지역의 청년 정책 하면은 어떤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국에 순천에 있는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한 가지일 것이요. 새로운 인구가 순천에서 기회를 보고 유입되는 것이 한 가지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결국은 순천에서 저도 천하람 위원장이랑 굉장히 다양한 대화를 합니다만은 원래 서울에 살고 예전에 대구에도 살아봤던 대도시에만 살아봤던 천하람 위원장이 순천에 있으면서 뭐가 부담이냐라고 했을 때 역시 나오는 것들이 의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교통 접근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순천이나 아니면 여수 이런 지역사회에서 발상의 전환을 조금씩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방에서 젊은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가지고 서울의 모든 것이 지방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서울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지방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를 명확하게 갈라가지고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랑 천 위원장이랑 대화하면서 항상 했던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아주 고급의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순천에 놓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실 순천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도시지만은 그러면 더 지방의 작은 곳들, 뭐 강진이나 해남 이런 데는 어떻게 하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런 데 다 맞춰주려면 결국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역 대학과 산업의 연계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은 부산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어떤 산업을 유치하고 창원도 그렇고 어떤 산업을 유치하면은 어떤 기업이 투자해서 공장을 세운다 이라 그러면은 지역의 학교와 연계해달라는 지역 정치인들의 민원이 빗발칩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저는 이번에 순천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단조립장 같은 거를 이제 만든다고 했을 때 네. 저는 우주 항공 분야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는 그러면은 순천대학교 같은 곳에 지금 기계항공공학부, 우주항공공학부 이런 쪽으로 정원이 지금 많지가 않아요. 네. 지금 진주에 마찬가지 사천에 이제 항공우주산업이 발달해 있는데 사천의 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진주에 있는 또 다른 국립대인 경상국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40명 가까운 지금 정원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순천대학교의 기계학부에서 그 중에서도 항공우주 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30명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걸 늘리도록 이제 준비하는 것과 한화 측에서 이걸 아예 계약학과로 맺어가지고 계약학과 형태로 이걸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를 들어 순천대학교의 한화와 계약을 맺은 계약학과로서 그런 것이 존재한다 했을 때 우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좋은 직장에 이제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이 거의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은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순천대학교에 정착을 할 것이고, 제가 이제 과학고 출신이다 보니까 제 친구들 중에 절반은 뭐 서울의 대학을 다니고 절반은 대전의 카이스트 다니고 이랬거든요. 대학교 시절부터 대전에 살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정착하는 것에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순천도 마찬가지다. 애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대학교 때부터 순천이나 여수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중요하고 거기에 지원을 아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순천을 찾고 동부권을 찾아온 학생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자는 저는 거죠. 절대적으로 앞으로 지방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한 7년 뒤부터 굉장한 그 인구 절벽 때문에 아마 학생 수 부족이 현실화될 겁니다. 순천대학교 같은 좋은 국립대학교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랬을 때 저희가 발상전환을 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외국인 학생 유치나 이런 것들도 더 이제 많아지고 할 텐데 앞장서 선도해가지고 순천 이거 저는 지금 정부에서 이민 정책이라는 걸 활성화시키겠다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이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미국 같은 나라는요 누구나 이민 가고 싶어해요. 미국 시민권에 따른 혜택이나 이런 것이 크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이 아주 유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순천이나 이런 순천대학교나 좋은 대학교들이 교육 품질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동남아나 아니면은 여러 저개발 국가에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근로와 학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의 위치로 각광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제한되어 있고 한데 예를 들어 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낮에는 학업에 종사하고 저녁에 잠시 뭐 일을 좀 하고 주말에도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지역사회가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 분야가 뭐 농업도 있을 것이고 이 지역에서는 그렇죠. 순천이라는 곳이 농업이 워낙 발달했다 보니까 그 외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여천이나 이런 데 공업지구 같은 곳에도 그런 수요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희들이 질문한 내용들이 준비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 이슈 한 가지만 더 저희가 여쭙게요. 이제 여수공항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영향도 물론 있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약 한 4,400여 편 1월에서 7월까지 그 2023년에는 2,360여 편 그러니까 한 46%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운항 편수가. 그리고 이제 여객 수 역시도 이제 62만 명이었던 것이 이제 32만 명으로
약 한 48% 정도 감소를 했는데 지방 공항의 활성화 문제 사실 보면은 김해공항과 제주공항 뭐 이렇게 국내의 이런 공항들이 이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적자거든요. 만성적인 적자거든요. 이 문제를 좀 타개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지역의 특수성이나 이런 발전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수나 순천 이런 지자체들이 지방에 이제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국내 관광 수요는 더 축소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고 했을 때 해외 관광 수요를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 많이 오고 동남아 이런 곳에서 많이 오는데요. 이 관광객들이 보통 서울과 부산 정도, 제주 정도를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게 왜냐하면 항공교통편이 그렇게 마련이 많이 돼 있기 때문인데 가장 관광객들이 제가 만나보면 불만을 표시하는 게 뭐냐면은 비행기 표를 끊을 때 서울로 들어와서 서울로 나가거나 그러니까 인천으로 들어와서 인천 나가거나 아니면 김해로 들어와서 김해로 나가거나 제주로 들어와서 제주로 나가거나 하는 관광 상품들만 지금 많이 대한민국에 개발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저는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 관광을 간다 하더라도 그렇고 다른 데 갈 때 보면은 한 3개국 거쳐가지고 오는 관광 코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우리나라의 이제 국내 관광이 아니라 국제 관광을 이제 봤을 때 그런 관광 수요를 새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양양공항 같은 경우에도 그 수요가 지금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실제 전기편이 없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우선 전세편부터 이런 걸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은 들어올 땐 양양으로 와가지고 예를 들어 설악산이라는 곳을 좀 볼 수 있게 하고 그러면 지금은 국내 소통 수요는 전혀 없지만은 그 비행기가 곧바로 그 전세기가 양양에서 예를 들어서 여수로 넘어와가지고 여수 바다를 구경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비행기가 가가지고 뭐 제주도를 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든지 그렇죠. 예. 이런 결국 삼각 관광 수요나 이런 것들을 그 개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관광업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거는 원래 관광업계가 사실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리베이트라든지 이런 걸 인해 가지고 노선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유치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이게 운영되는 게 다릅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저는 네.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노선들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여수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선을 예. 이제 편성을 하고 싶어도 그렇죠. 지금 이제 그 규제에 가로막혀가지고 그렇죠. 지금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여지는 없느냐 이런 요구들이 지역에서 많아요. 당연히 완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네. 제가 공항공사에도 한번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지방공항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울산공항이 폐항 위기에 있는데 예를 들어 울산공항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제선 취항을 하지 않고 있는데 기업 도시로서의 울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름 현대차 그룹의 본산이기도 한데 국제 노선이 없어가지고 김해까지 가거나 인천까지 가야 되는 것에 불편을 이야기하는 게 많아가지고 울산공항의 가능성을 국제 노선에서 찾아보자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수요를 발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전 여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특히 컨벤션 도시로서의 여수의 가능성은 여수공항의 국제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추진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해외에 갔을 때 지금 여수나 순천 사시는 분들은 자가용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여수공항의 접근성 문제는 큰 문제가 됩니다. 저는 지금 전라선이 고속화된 이후에도 보면은 여수에서 여천을 거쳐가지고 율촌과 여수공항을 지나는 노선에 있어가지고 여객 취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네. 상당한 점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비슷한 사례지만은 충북선 같은 경우에는요. 충북선은 그 청주공항을 정차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수공항 같은 경우는 여기 굉장히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로가 굉장히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를 안 하거든요. 저는 물론 KTX 정도는 아니더라도 묵마오 정도는 여수공항이나 율촌쯤에 저는 정차할 수도 있어야 된다. 지금 율촌역 위치 같은 경우는 과거 율촌역에 비해 가지고 위치가 조금 좀 멀리 떨어진 곳 가서 모르겠지만은 여수공항 정도는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22대 총선 지형 전망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제 얘기 나눠보고 이제 중요한 내용만 이야기 나눠보고 이제 오늘 순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장 지역이 궁금한 내용 순천 선거구 획정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순천은 어느 때보다도 그러니까 여순광 지역의 순천과 광양 지역은 특히 네.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힘 후보군이 강한 라인업이 나올 거로 보입니다.
저는 뭐 이정현 대표와 그리고 천하람 위원장의 조합이면은 네. 지금까지 호남에 있어가지고 진심이었던 상당한 진심이었던 조합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순천 지역의 선거구가 꼭 그 둘이 경쟁하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분구된 형태를 강하게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반대로 그러면서 또 여수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여수가 선거구가 합쳐지는 것을 또 원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을 테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게 다소간의 지역 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일부 아이디어에 따르면은 뭐 예를 들어 뭐 고흥을 또 이제 또 여수에 같이 합쳐가지고 복합 선거를 만들자라는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전남 지역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민주당의 선택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순천과 광양 구리의 곡선 같은 경우에 항상 이제 이 선거가 조정됨에 따라 가지고 네. 지역의 정치인이 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영속성 있게 정치를 좀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네.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 창당설이 있어요. 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당장 저는 박지원 대표가 최근에 해남 완도 이쪽으로 출마하시겠다고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그게 하나 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의 큰 정치인이긴 하지만은 연세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네. 민주당에서의 공천이 혹시 여의치 않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뭐 무소속 출마나 다른 어떤 정치적 대안을 모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전남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또 이낙연 대표의 민주당 내에서의 역할이나 위치에 따라 가지고 네. 여러 변동이 있을 수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전 대표께서는 내년 총선에서 이제 네. 국민의힘 공천에 네. 이제 만약에 네. 이제 배제가 된다고 네. 하면은 이제 무소속 출마 의사도 이제 밝히셨는데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둔 이제 목표 마무리 발언으로 겸해서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당 대표까지 하고 사실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은 저에게 남은 정치적 과제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 생각 중에 하나는 결국 의회에서 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저도 국정감사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긁어주고 싶고 이런 일들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네.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무수한 아이디어들을 입법으로 현실화시켜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당선에 최우선을 두고 저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당선되려면 출마해야 되는데 출마 못하게 하면은 왜 제가 옵션을 닫아두겠습니까? 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민의힘 호남 지지율이 10% 벽을 넘었었습니다. 역대 보수 정당의 호남 지지율이 한 자릿수를 넘지 못했던 터라 정치권에서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호남 민심의 문이 열렸다, 정치 지형이 변했다, 해석도 각양각색입니다만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셈법은 더욱 치열해졌다는 점입니다. 지역의 정치인들께서도 이제 남은 시간 정치적 눈치 싸움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